민희식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어린 왕자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오늘은 그 5장 어린 왕자에게서 가장 시급한 일에 대해서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릴까 합니다. 네. 여기서는 그 바오밥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오밥나무란 어떤 나무고 또 현대에서는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바오밥 나무라는 게 그 마다가스카르에 많이 자라요. 굉장히 큰 나무인데 아프리카 옆에 있는 큰 섬이 있는데 마다가스카르는 그것이 많이 자라는데 굉장히 커요, 나무가. 그리고 뿌리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그 일대가 그냥 뿌리가 뽑히면은 황무지가 돼요. 네. 그런데 여기서 바오밥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현대 세계의 위기를 그려낸 거예요. 뭐가 위기냐? 멸망 직전에 있는 현대인의 위기인데 그거를 어른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인 몇 가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안델슨의 벌게벗은 왕이라는 벌거벗은 임금님. 임금님이라는 얘기를 잘 아시겠지만은 그 어떤 유명한 양복쟁이가 양복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하늘나라의 옷이라 마음이 나쁜 사람 눈에는 보이지가 않고 마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왕이 이제 그의 옷을 입었는데 자기 눈에 안 보여요. 빨개 벗었으니까. 그냥 자기는 마음이 좋은 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길거리에 나왔는데 모두 그 옷은 아름답다고 그래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네. 그러니까 왕은 더 기분이 좋아서 그냥 더 어깨를 펴고 당당히 걷는 거예요. 근데 단 한 사람도 벗었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누가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아기가 엄마 저 왕이 왜 이렇게 빨개 벗고 다녀?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딴 사람들도 이제 그제서야 비로소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동양에서도 진시황 때에 조고라는 아주 흉악한 재상이 있었는데 그놈이 뭐든지 자기 말을 하는데도 아는 사람들 죽이는데 한 번은 사람을 모아놓고 사슴을 갖다 놓고 말이라고 그래라 그랬는데 물어보면 다 말이라고 그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애가 지나가다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사슴을 말이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다들 할 수 없이 이제 웃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멸망 직전에 있다. 세계가 핵무기라든가 이런 거. 바오밥 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그 별이 없어진다 그러는 건 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바오밥나무가 뿌리가 커져서 그 별 자체가 다. 네. 어린 왕자의 별이 없어져요. 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날의 우리의 세계, 현대 세계가 한마디로 말하면 히틀러의 나치즘하고 공산주의 스탈린의 공산주의 세상인데 이 두 개는 양극단이다. 그리고 유물론이고 신이 없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가능한 거다. 신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건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잔인하게 몇 천만씩 죽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럼 그건 왜 그러냐? 그 사람 개인의 탐진치다. 탐진치요. 탐진치고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눈앞에까지 다가와도 현대에는 그것을 모르고 그리고 어린 왕자가 그려낸 거는 그 당시에 나치즘의 만행과 거기에 이은 좌익 공산주의의 그러한 것을 갖다가 풍자해가지고 경고를 내린 것이다. 그럼 그 당시에 그 생텍쥐베리가 이 글을 쓸 때 그 제2차 세계대전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때가 그러니까 1차전에서 나치군이 나치즘이 망하고 거기에 시달렸지만은 그 다음 기회를 노린 것은 공산주의의 양극이에요. 근데 그건 두 개의 극단인데 중도를 가야 되는데 극단으로 가면 굉장히 위험한데 그건 부처님도 그러셨고 예수님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다. 그런 훌륭한 분들은 공자는 중용이라고 그랬고 부처님은 중도란 말을 했고 예수님은 로마 사람한테 세금을 내라고 그랬다고 거꾸로. 왜냐면 세금 안 내면 다 죽는데 그런 극단을 가지 말고 돈 줄 거 주고 살다가 보면 로마가 망할 날이 있을 것이다. 카이사라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네? 그 성경에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그러니까는 로마 거는 로마에게 네. 주라는 거는 시사가 도면에 새겨져 있는데 세금을 자꾸 뜯어가니까 줘버려라 이거예요. 그럼 문제가 로마가 망하면 그때 너희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그 극단의 유태인들의 파가 결국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말을 안 듣고 덤벼들었다가 지가 말라가지고 20년을 나라를 잃고 도망가다 돌아다니다가 2차전 후에 근래에 와서 겨우 합쳐진 거다. 그것도 이스라엘을 뺏어가지고 그러한 어리석음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어린 왕자의 그 센테스페리는 지적해가지고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그런 욕심이 그 세계를 파괴한 걸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 우선 독일은 뭘 생각했냐면은 비스마르크 이후로는 유럽에서 영국이나 프랑스 사람들 다 내쫓아버리고 독차지하겠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프랑스는 올람 가서 땅 뺏으니까 거기다 나라 세울 수 있어요? 안 되거든. 영국은 전 아프리카를 막 먹고 그랬는데 비스마르크는 기다렸어요. 너희들 다 내쫓아가지고 유럽은 내 거다. 너희들은 거기서 왕국 세울래? 상당히 비스마르크 단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된 게 운이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독일이라는 나라가 미국이 개입하고 막 그렇게 하고 이기지 못하고 져가지고 유럽은 올라가고 그 후에 미국 소련이 강해졌지만은 거기서 그 가장 위태로운 것은 그 유럽에서의 그런 파시즘이나 러시아 소련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이것은 양극단으로 가기 때문에 양극단이라는 건 탐진치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인정 안 하고 그것을 자기네들의 권력 부귀 영화에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센테스페리는 그거를 명시하면서 미래 인간은 그런 무기나 그런 것이 핵무기 같은 게 없어야 된다는 걸 굉장히 뼈아프게 느끼면서 거기서 이제 쓴 책이에요. 그래서 마오바오 나오는 자꾸 뿌리가 자라면 터져요. 그게 싹으로 나와서 조금 할 때는 출입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미 씨나 바오밤나무 씨나 처음에 자랐을 때는 알아볼 수가 없다고. 그렇죠. 처음에 싹이 네. 나왔을 때는 우습게 보는데 큰일 난다 이거예요. 별이 콕 빠져서 다 죽어버리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인간의 마지막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무장을 하면 했지 그걸 모른다 이거죠. 전쟁을 자꾸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전쟁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은데 지구의 자원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데 다 굶어 죽는다. 몇 사람은 잘 살지만 그런 문제를 갖다가 불란서에서가 망하면서 전치적인 내놓는 과제예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한 것을 그 세례 요한에서는 묵시록에서 온 요한계시록이요. 예?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요한 묵시록에서는 요한이 그걸 예언을 했는데 그게 언제 그런 일이 저지르느냐 그게 우리가 살던 시대에 온 거다. 그게 그런 전쟁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마지막 길은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거다. 그러나 현재도
전 세계가 미국도 그렇고 무장하려고 그러지 평화를 원치 않는 거죠. 그것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인류가 망한 건 확실하다. 핵무기를 개발하면.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다 알지만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내 소원은 하루라도 빨리 현대인이 다 없어지는 공포를 극복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사랑의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다음에 거기에 연결돼서 재미있는 문제가 많이 전개되지만은 여기서는 그것을 가장 무엇보다도 염려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걱정한 건 어른들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예. 왜냐면 눈에 보이는 이익은 추구해도 그것을 인면에 뭐가 있다는 거, 핵무기가 터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만들지 줄이진 않고 핵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 네. 그것을 경고한 겁니다. 그 생텍쥐페리가 이 어린 왕자 작품에서 그 어른이 7명인가 뭐 몇 사람을 계속 어른을 만나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생텍쥐페리는 어른은 이런 것을 볼 수 없다. 눈에 보이는 것, 이면의 것은 보이지 못한다. 네, 어른 그것도 나중에 자세히 네. 얘기하면 재밌는데요. 네. 그 사람들이 처음에 왕이라는 거는 왕이 나오는데요. 네. 왕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곤히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저런다. 그러니까 자기 도처에 빠져가지고 사람만 많이 오면 막 손을 누르고 자르고 정신병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어서 이렇게 이권이 됐고 그 순서를 다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자는 지가 가서 연구하고 밤새고 공부는 안 하고 남의 쓴책 갖다 새겨가지고 막 그냥 책이나 만들어서 돈 벌고 무식거리가 짝이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술 먹은 사람의 얘기라든가 상인들은 돈만 세는데 달이 아름답게 빛나는 날도 사람들이 야 보름달이 밝다면 그게 보름이니까 밝지. 그러고서 돈만 계산해요. 달을 보면서도 오늘은 1000만원 들어왔고 뭐 얼마 들어왔고 그러한 어리석은 인간상을 그려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음 기회에 더 재밌게 얘기할 수 있지만 차라리 거기 점등사 같은 사람이 훌륭하다는 거. 그저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것 같아서 그렇고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점등사요? 네? 불 다룬 사람, 불 피는 밤에. 예. 네. 근데 그거 다시 분석하면 굉장히 재밌는데 네. 인간의 현대인은 어리석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안 되는 거다. 그런 걸 비유한 겁니다. 거기도 굉장히 재밌는데 장면이죠. 그러니까 생텍쥐페리가 지금 이 작품에서 꼭 이렇게 어른을 비교를 하고 어린아이가 볼 수 있는 것을 어른은 보지 못한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인데 네. 마음이라는 게 우선 보이지 않는다. 우리 마음에. 그리고 어른들은 마음을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혼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거죠. 혼이 없는 게 어른인데 원래 태어날 때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였는데 왜 그렇게 인간이 타락되는가? 그러한 데 대한 문제를 파고들라는 거죠. 네. 아까 그 점한 사람이 그 가로등 켜는 사람, 가로등 켜는 사람 말하는 거죠? 네.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 예. 그게 그것만 사랑, 인간을 위한 마지막 가치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그 사람이 제일 훌륭한 거죠. 네. 사회적으로는 제일 열등하지만.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 당시의 사회의 인간의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이 얼마나 심한가를 풍자한 거죠. 네네. 그 민 교수님께서 특별히 어린 왕자의 작품을 번역하시게 된 그런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물론 이제 생텍쥐페리가 불란서로 썼지만 이 작품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불란서에 처음 유학 갔을 때
처음 나온 게 이제 문제를 일으킨 것이 센터스베리의 어린 왕자였거든요. 아, 그 당시에. 네, 그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거든요. 네. 베스트셀러였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논쟁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서지 않았어요. 네네. 그 당시는. 그리고 별로 알려주지도 않고 책만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어린이 동화로 알았어요. 그것도 동화로 썼는데 동화면은 무슨 백설공주면 무슨 흰옷을 입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건 전혀 그런 게 없어. 동화도 아니에요. 어른 책도 아니고 그런 종류의 책이 없어요. 그것이 굉장히 그 문제를 일으켜. 이건 뭐냐? 철학이냐? 아니다. 동화냐? 아니다. 그럼 뭐냐? 그런 형태의 책이 없어요. 그런 장르가 없네요. 네, 장르가 없죠. 그런데 읽으면은 그게 다 있어요. 그런 거 없는 게 없어요. 하나도. 철학도 있고 동화도 되고 시도 되고 그러면서 그 중에 어느 거냐면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 장르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책을 쓸 수가 있는가. 그 양식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의 그 문장 그것이 아주 간단해요. 어려운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이렇게 쉬운 말로 이렇게 깊은 철학을 철학이니 문학이니 무슨 모든 분야에 대한 걸 얘기하고 특히 그 시대를 고발한 거. 아, 예. 이건 대단하다 해서 그것이 이제 그 문제가 돼서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번역한 거죠. 근데 생텍쥐페리가 여기 나오는 작품에 나오는 것을 전부 화파를 그렸는데 그 생텍쥐페리가 그림 공부를 한 건가요? 그림 공부하는 게 아니라 피난을 왔어요. 미국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부인도 버리고 그냥 왔는데 어디 가서 앉을 데가 없어요. 누가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거기 다방이 있는데 거기서 앉아서 낙서를 했어요. 자기도 뭔지 모르고 자기의 슬픈 심정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근데 출판사 사장 지나가다 보고 야, 그림이 이상하다. 무슨 뭘 쓴 거냐. 그래서 출판사장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재밌거든요. 출판사장이 책으로 내겠다. 미국에서 아는 사람도 없는 사람이 없는데 낙서한 거예요. 시작은. 철학을 쓰려고 쓴 게 아니고. 네. 그렇지만은 그렇게 심심풀이로 그림을 그렸는데도 마음속에 그 철학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 사로잡힌 거죠. 네. 좀 묘하니까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생텍쥐페리가 이 네. 비행사하고 어린 왕자를 통해서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일부러 이제 그 당시 시대를 고발하기도 하고 그게 그 사람들의 입을 빌어서 화자의 것을 이제 말을 하게끔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거군요. 네. 근데 이제 생텍쥐페리는 그 당시 비행기가 처음으로 나타난 시대예요. 근데 그래요? 그 전에 비행기가 별로 아니 있긴 있었지만은 네. 일반화되지 않고 비행기 타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그 사람은 처음에 비행기로서 우편을 날르는 직업을 가졌어요. 네. 자기 부인하고 항상 싸웠죠. 자기 부인은 같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는데 자꾸 비행기 타고 나가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 당시는 죽게 돼요. 비행기 타게 되면 언제 사고가 많으니까 그러한 사막을 가고 뭐 이렇게 산을 넘어고 남미도 가고 이제 그러는 우편 배달부로 노릇을 할 때 부인은 사랑은 하는데 미칠 것 같죠. 그래서 돌아오면 부부싸움이 심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때는 이불을 덮고 살았어요. 또 창피하니까. 그랬는데도 애혼이에요. 여자는. 제발 가지 말라고. 그거는 나중에 나게 얘기하려고 했더니 장미꽃에 비유해 아주 눈물나게 그려냈어요. 지난번에 말씀 좀 해주셨어요. 네. 장미꽃이 그거 하나인데 네. 끝까지 하나에 장미라는 거 우습게 알았는데 다른 데 가니까 장미꽃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깨달았죠. 내가 깨야 할 건 이 장미 하나를
사랑하고 잘 길러주는 게 인간의 도리지. 100만 개 뭐 우리도 명당 가면 이쁜 여자 싸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죠. 자기가 그 여자한테 잘못해줬다는 걸 굉장히 후회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좀 충격적인 죽음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죠. 네. 그럼 바오밥나무가 그 아주 위험하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 네. 그런 것을 여기서 나타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게 눈앞에 보이니까.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걸 전제로 한 거죠. 아, 핵전쟁 그것을 좀 상징한 거군요. 네, 거기에 대한 공포가 대단했죠. 아, 그래서. 지금도 핵전쟁의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세계 역사 보면 지금도요. 그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직접 자기네들이 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것도 보장 못해요. 어느 단계에서는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세계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요? 네. 전쟁으로 가잖아요. 평화로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전쟁이 좀 미국에서 그냥 무기 만드는 사람들은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다고 무기 만들어요. 대단해요. 만만치 않아요. 거기도. 미국도. 그리고 사실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그 제2차 대전 때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느 사람인지 아세요? 독일 사람이에요. 아, 네. 독일 사람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유태인을 많이 죽이고. 그런데 유태인 죽인 건 보상이 됐어요. 다 물어주고 세상에서도 다 독일을 비난하고. 그런데 독일이 소련한테 패배해서 베를린 뺏겼을 때는요. 80세 이상의 여자는 다 강간당했어요. 그 비참한 거는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러고 있는 게 난 가슴 아픈 게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그냥 원자탄 떨어지면요. 그냥 시체도 없어요. 죄가 돼요. 죄.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무조건 항복했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은 그 죽은 사람으로 보면 너무 비참한 거죠. 그래서 미국서도 이렇게 죽는 거라면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막진 못하죠. 네. 왜 다른 나라에서 북한도 그렇고 그렇게 복잡하니까. 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지금도 큰 문제예요. 아, 그래서 민 교수님이 그 바오밥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군요. 네. 그런 위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은 교훈을 주는데 눈이 어두워요 아직도. 그거를 제대로 미국에서는 많이 알아요. 그건. 미국은 그 원자탄 던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후회를 하죠. 그때는 못 모르거든. 그전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 같은 데는 그런 후회 안 해요. 그게 지금 문제죠. 그걸 후회하면은 괜찮은데 북한 같은 데는 지구가 없어져도 해본다고 그러는 나라거든요. 아휴. 그 정도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달래고 그러는데 그 가능성은 있지 않다. 근데 그거를 더 몰라요 지금은. 그러니까 세계가 대만 같은 데 나도 중화민국으로 옛날로 회복하려고 그러는 것도 다 그걸 모르는 거니까 자꾸 적을 갖다가 적과 싸운다는 그건 다른 도리가 없는 건지 몰라도 점점 그렇게 나가는 거죠. 전 세계가. 예. 그럼 이제 다시 보통 우리의 삶에 돌아와서 어린 왕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행복한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건가요? 이 생텍쥐베리가 어린 왕자의 입을 통해서 또 비행사의 입을 통해서 알랭이 행복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특히 여기서는 어떤 것에 대해 가지고 행복하는 것을 연결하면서 행복이라는 말은요. 네.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적을 타도하는 게 아니고 사회하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이제 아랭의 행복론에서는 그걸 어떻게 비교했냐면 불란서에 귀부인들이 모양만 내고 이쁘게 차리고 춤추고 그런 걸 좋아해. 사랑이라고 해요. 그걸. 네.
그래서 여자들이 제일 안 오는 게 애 젖을 안 먹여요. 불란서 여자들. 여자는. 왜냐면, 왜 그러냐면, 가슴이 스타일 꾸겨주면 인기를 못 얻어요. 네. 근데 불란서 여자들은 덱스트는 남자의 사랑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걸 중요시 여기죠. 그런 걸 중요시 하는데. 모성보다도. 근데 동양을 보니까 다 애를 젖을 먹였어요, 그 당시.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근데 그건 사랑이죠. 그래서 효라는 게 있는데 불란서에는 자기 자식 정이 없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볼테르니, 루소니 이런 사람이 굉장히 목숨 걸고 싸웠어요. 불란서도 전 먹여야 된다 애를. 근데 먹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의 그런 그 품기의 문제, 그거 이제 불란서가 망한다는 그런 그게 있죠. 우리는 불란서를 아름답게 보지만은 한번 분석하면 손들어요. 효가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은요. 언어로 효라는 것을 번역하는 말이 없다 이 말이시죠. 길어지죠. 네. 효라는 말은 설명하는 거죠. 한 단어가 아니고. 부모에 대해서 특별한 사랑, 마음가짐이 이렇게 됐는데 그거는 단어가 아니에요. 문장이지. 그러네요. 그리고 종교전쟁 때는요. 자식 셋이 순교가 되면 자기 구견된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자녀를 썩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 자기 자식을 저렇게 개잡듯이 죽이고도 아무렇지 않다는 미래는 없다. 사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울고요. 공자를 믿어가지고 공자는 심지어는 자기 애비가 도둑질해도 감추는데 이게 막 터뜨리고 막 그런다. 근데 요새 한국은 그쪽 서양 쪽으로 갔어요. 네. 젖두물은 안 먹이고 부모 죽여가지고 그냥 개태 느낌이나 받고 그런 거를 보면은 심각한 문제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자 때문에 또 유럽이 많이 그 계몽주의 영향을 받았고 공자 영향은 굉장히 받았죠. 그리고 주작의 영향은 무지무지하게 받았는데 네. 단 한 가지 문제가 불란서가 주작으로 제일 성공한 나라의 세계에서. 네. 왜냐하면 주작 때 처음으로 실력으로 시험 받았어요. 서양에서 최초예요. 지금도 불란서의 그 학교는 구두시험이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거 이제 주작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양 사람이 온 게 구두 시험이라는 거는 구술 시험이 말로 하는 거요? 말로 하는 건데 그걸 써야 되니까. 네, 써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왜 뭐가 중요하냐면 그 주작은요 실력하고 관계없어요. 난 누구든지 시험 볼 수 있어요. 양반의 경우지만 그런 나라가 없었죠 서양에는. 근데 거기서 가장 그러면 서양은 일어났는데 동양은 왜 망했느냐 주작으로. 그게 아이러니인데 동양에서는 장원급제하면은 권력을 쓰고 그래서 큰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고난이 3대까지 가요. 그럼 둘째하고 셋째 아들 손자들 가서는 멍청이들이에요. 3대를 그렇게 하면 그건 나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군요. 네. 아니 장원급제가 그렇게 쉬운가요? 장원급제 한 이후로는 이제 그냥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첫 번째 아버지는 똑똑했는데 그 아들이 멍청이고 그 다음 아들은 더 멍청해요. 손자는. 그럼 그건 망해요. 그 나라는. 그러니까 그 당대에서 업적을 남긴 걸로 끝내야 돼. 그 다음에 맹자를 무시했어요. 맹자는 내가 수신제가에서 높아지면은 나라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공자는 수신제가를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치국평천한 결국 그 나라가 망한 거죠. 치국평천화를 같이 해야 돼요. 네. 공자가 그렇게 말한 거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집만 잘 살다만 풍토가 돼가지고 그게 굉장한 피단을 줘요. 그 원인이 다 있죠. 네. 네. 조금 이 반대되는 얘기를 했지만은. 네. 그럼 어린 왕자로 다시 돌아서요. 네. 네. 여기 이제 그 민 교수님께서 알랭의 행복론에 대해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기분상의 행복은 불행의 열쇠가 되고
이제 인간이 그 기분에 좌우돼서 불행해진다고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데카르트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하시고 인간이 몸이 그 머리의 노예라고 이제 나눠서 생각을 했다고 데카르트가 그래가지고요. 건강할 때 몸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데 그 신호가 기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몸에서 오는 메시지로 기분은 언제나 변하고 따라서 기분이 행복과 불행의 열쇠가 된다. 우리의 마음속은 좋은 순환과 나쁜 순환으로 되어 있고 불평의 그 악순환은 인간을 더 불행하게 만든다고 하셨고 자기가 즐기는 일을 열심히 한다. 그 일이 완성되어 높은 평가를 얻으면 만족한다. 이처럼 좋은 원인이 좋은 결과가 되고 인생은 언제나 즐겁다.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 속에 지금 좋은 순환인가 나쁜 순환인가를 잘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상상력이 마음속에서 자라는 맹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 말씀을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거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네. 불란 사람들은 감정하고 감각을 나눠요. 네네. 근데 내가 처음에 불란서 가서 공부할 때 문학 작품은 구절 이건 감정이다 이건 감각이다 하는 걸 구별해요. 네. 감정이라는 건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럼 거고 감정하고 감각하면 불어로는 불어는 감정은 성티멍이고 네, 감각은 성사스형이라고 센세이션. 근데 센티먼트하고 센세이션. 센티멘트하고 다른데 뭐가 네. 다른냐면 감정은 주체적인 거예요. 네. 내가 선생님 사랑하면 미치게 사랑하고 미우면 막 미우는 건 내 감정이에요. 네네네. 감각이라는 건 돈이 많아서 만날 이러고 저쪽에서 오는 거예요. 네네. 여자가 돈이 많으니까 외부에서 온다. 외부에서 나한테 오는 거는 감각이고. 네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나 우울하다 그러면 감정이에요. 예. 근데 누가 전화로 욕해서 기분 나쁘면 감각이. 네네. 근데 그걸 하나하나 다 마담 보바리 그 문장을 다 분석했어. 감정, 감각. 내가. 마담 보바르요. 예를 들면 작품 하나도 감정이 있고 감각이 있고. 사르트르 말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구별이 안 애매해요. 네네. 감정하고 감각이라는 게. 예. 감정하고 감각이 애매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체성이 없어져요. 내가 간다 안 간다 내가 하면 주체성이고 가자고 그러니까 뚫으려고 하면 그죠? 주체성이 없는데 감각으로 움직이는 건 이 돈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 주체성이 없어요. 돈 주면 움직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감각 쪽이 잘못돼가지고 망하지 감정은 좋은 데로만 가면 자기 주체성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 사람들은 남한테 끌리는 게 많아요. 내가 그때 옛날부터 보면은 남이 좋다 그러면 좀 쉽게 얘기하면은 여행을 가도요